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아서 코넌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보스콤 계곡 미스터리입니다.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 셜록 홈즈를 창조하여 전 세계 독자들을 열광시킨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은 1859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1887년 최초의 셜록 홈즈 이야기 주홍색 연구를 발표하며 추리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보스콤 계곡의 미스터리는 영국 서부의 아름다운 보스콤 계곡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보스콤 계곡의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부가 전보를 들고 들어왔다. 발신인은 셜록 홈즈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틀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나? 보스콤 계곡의 사건에 대해 서부 잉글랜드로부터 전보를 받음. 동행해 준다면 기쁘겠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 오전 11시 15분 패딩턴역 출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는 맞은편 자리에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가시겠어요? 글쎄, 어떻게 할까? 요즘은 환자도 적지 않은데. 환자는 앤스트로더 씨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요즘 당신 얼굴이 좋지 않으니 여행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요. 게다가 당신은 셜록 홈즈 씨 일이라면 언제나 흥미를 가졌잖아요. 내가 홈즈의 일 덕분에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하면 흥미가 없다고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좋아, 가려면 서둘러야겠군. 출발까지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군대 경험은 적어도 내가 여행을 할 때는 아주 가볍게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휴대품이라고 해봐야 아주 간단해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여행 가방을 들고 마차를 타고 패딩턴 역까지 갔다. 셜록 홈즈는 벌써 도착해 플랫폼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긴 여행용 회색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꼭 맞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후리후리한 그의 모습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왓슨, 와줘서 고맙네. 그가 말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현지 경찰의 협조 따위는 별 보탬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일을 망쳐놓기만 해. 구석 자리를 둘 잡게. 차표는 내가 사오지. 차 안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는데 홈즈는 가지고 온 신문 뭉치를 산더미같이 풀어놓았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읽고 가끔 메모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 레딩을 지날 무렵에는 갑자기 읽던 것을 둘둘 말아서 선반 위에 던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나? 아무것도 몰라. 며칠 동안 신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런던의 신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최근 신문을 모두 읽었지.
내가 알아낸 것들로 판단하면 이 사건은 단순하지만 아주 난해한 사건이지. 모순된 이야기군. 아냐, 사실이 그래. 특이한 범죄는 바로 그 특이함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돼. 오히려 특징이 없는 평범한 범죄일수록 단서를 잡기 어렵지.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 살인 사건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직접 조사할 때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아낸 범위 내에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지. 보스콘 계곡은 헤레포드셔의 로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회에 있어. 그 지방의 존 터너는 그곳에서는 최대의 지주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돈을 벌어 몇 년 전에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터너는 소유한 농장 중에 하더리 농장을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찰스 메카시에게 빌려주고 있었지. 두 사람은 식민지에서 알게 된 사이여서 고향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자 서로 가깝게 지냈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터너는 누가 보아도 부자이고 메카시는 그 땅을 빌려 쓰고 있기는 하지만 친하게 사귀어왔다고 하니 교제는 예전처럼 대등했던 것 같아. 두 사람 다 독신이지만 메카시는 올해 18살이 되는 아들이 있고 터너는 같은 나이에 딸이 있어. 양쪽이 모두 근처에 사는 영국인과의 교제는 싫었던 모양으로 바깥 나들이가 없는 조용한 생활을 했지. 메카시 부자는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까운 마을 경마장에 가끔 나가곤 했어. 메카시의 집에는 남녀 하인이 한 명씩 있는데 터너의 집은 꽤 커서 고용인이 6명은 되네. 이것이 내가 수집한 그 두 집에 대한 정보야. 그럼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지. 6월 3일 지난 월요일인데 메카시는 오후 3시경 하더리 농장의 집을 나와 보스콤 연못 쪽으로 내려갔어. 그 연못은 보스콤 계곡을 흐르는 개울이 넓어져서 생긴 것이지. 그날 아침 그는 하인을 데리고 로스로 갔는데 그때 하인에게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약속에서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지. 하더리 농장의 집에서 보스콤 연못까지는 4분의 1마일인데 메카시가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2명 있어. 한 사람은 노파인데 신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 또 한 사람은 터너가 고용한 사냥터지기 윌리엄 크로더야. 두 사람 모두 메카시는 혼자 걷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크로더는 2, 3분도 되지 않아서 아들 제임스 메카시가 총을 옆에 끼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 크로더의 말로는 그때 찰스 메카시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으며 아들 제임스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나 크로더는 밤이 되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윌리엄 크로더가 메카시 부자를 본 뒤에도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어. 대체로 보스콤 연못 주위는 숲에 에워싸여 있고 연못 기슭을 끼고 풀과 갈대가 돋아난 곳이 있지. 때마침 보스콤 계곡 장원 감시원의 딸인 14살 된 페이션스 모런이 연못가에서 꽃을 따고 있었어. 그 소녀의 말에 의하면 연못에서 멀지 않은 숲에 메카시 부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함을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어. 아들도 손을 들어 아버지를 때리려 했었던 것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겁이 나서 그곳을 도망쳐 어머니한테 가서 지금 연못 근처에서
메카시 부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치고 때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메카시가 달려와서 숲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빨리 감시원 아저씨가 가서 도와줘야겠다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지. 제임스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는데 총도 없었고 모자도 쓰지 않았어. 게다가 오른손과 솜의 끝이 피에 얼룩져 있었어. 한 사람이 메카시의 뒤를 따라가 보니 연못 기슭의 풀 위에 아버지 메카시의 사체가 쓰러져 있었지. 머리를 둔기에 맞은 흔적이 있고 사체에서 몇 걸음 떨어진 풀숲에 제임스의 총이 있었지. 머리의 상처는 마치 그 총의 개머리판으로 맞은 듯한 모습이었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아들은 곧 체포되었는데 다음날 화요일 검시 재판에서 고의적 살인이란 판결이 내려졌어. 수요일에는 로스의 치안 판사의 취조를 받았고 그 결과 사건은 다음 순회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지. 이상이 검시관과 경찰 재판소의 조사로 드러난 사실의 내용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없겠군. 상황 증거가 확실히 범인을 가리키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의 전형적인 예야. 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 상황 증거에 문제가 있네. 홈즈가 대답했다. 어느 한 점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조금만 시점을 바꾸어 보면 또 확실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사건의 양상이 아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이야. 실제로 그가 범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웃 사람들 중에 그의 짓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웃 지주의 딸 터너도 그중 한 사람이야. 그들이 경찰청에 레스터 레이드에게 입김을 넣어 아들을 위해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어. 주홍색 연구 사건에서 자네도 레스터 레이드를 알았지? 그런데 레스터 레이드가 사건이 약간 벅찼던지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래서 나이 먹은 두 신사가 아침에 먹은 밥을 집에서 천천히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50마일의 속도로 지금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이만큼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에서 자네가 활약할 기회는 거의 없겠군. 내가 말했다. 아니, 명백한 사실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어. 홈즈는 웃으며 대답한 뒤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레슬레이드가 놓친 명백한 사실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자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레슬레이드는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이해마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이론을 확증할 수도 타파할 수도 있어. 쉬운 예를 들면 자네의 침실 창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레슬레이드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깨닫고 있는지 어떤지 의심스러워.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나? 왓슨, 나는 자네를 잘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자네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사에 규칙과 절도가 있어. 그래서 매일 아침 면도를 하지. 그리고 요즘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면도를 할 거야. 즉, 자네의 얼굴을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면도가 깨끗하지 못해. 턱 밑은 아주 엉망이야. 이것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어두웠다는 증거네. 자네와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좌우가 다 똑같이 밝은 곳에서 면도를 했다면 그런 면도에 만족할 리가 없지.
이런 것은 나의 관찰과 추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벼운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점이 바로 내가 일을 할 때의 요령이야.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도 나의 이런 점이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이네. 검시 재판 과정에서 판명된 사실 속에서도 사소하기는 하지만 주의해 보아도 좋을 것이 두세 가지 있지. 어떤 점인가? 아들을 체포한 것은 사건 직후가 아니라 하더리 농장에 돌아간 뒤인 것 같아. 형사가 체포하겠다고 통보하자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결과라고 한 모양이야. 검시 재판의 배심원들 마음속에 망설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해도 이 말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 그건 자백을 한 것이나 같군. 아니, 그것이 틀려. 그 말을 한 후 즉시 범인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어. 하지만 불리한 사실만 드러나는 형편이니 그의 말은 조금도 믿기지 않겠네. 아니, 그 반대야. 홈즈가 말했다. 아들의 말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름 사이로 나오는 가장 밝은 빛이지. 그가 아무리 철부지 젊은이라도 주위의 상황이 자기에게 몹시 불리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는 아닐 거야. 자신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화를 내는 척하면 오히려 수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놀라거나 화를 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지. 뭔가 흑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태도를 가장할 거야. 아들이 자신이 놓인 불리한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그가 무죄거나 아니면 자제심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또한 그는 그날 아버지의 사체 옆에 서 있었고 아들로서의 입장을 잊고 아버지와 싸움을 했네. 뿐만 아니라 목격자 소녀의 중요한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가 당연한 결과라고 한 말도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아. 그의 말 속에 나타난 자책이나 회한의 마음은 떳떳하지 못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혐의에 대해 아무 꺼리낌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수대에 섰어. 맞아. 부당한 처형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럼 아들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나? 그것이 아무래도 그의 무죄를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 다만 한두 가지 참고가 될 점은 있어. 자, 그것이 여기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게. 홈즈는 신문 뭉치에서 헤레포드셔의 지방지를 한 부 뽑아 그것을 접으면서 불행한 젊은이의 진술을 보도한 기사를 가리켰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외아들 제임스 맥카시가 불려나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나는 사흘 전부터 브리스트시에 나가 있어서 집에 없다가 6월 3일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여에게 물어보니 마부 존 콕과 같이 로스에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이륜 마차 소리가 들려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 나는
연못 건너편에 있는 토끼가 많은 곳에 가려고 총을 들고 보스콘 연못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윌리엄 크로도를 만났는데 이것은 그가 증언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쫓아갔다는 크로도의 증언은 그의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앞에 가고 있었다는 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연못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코우이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코우이란 아버지와 내가 서로 부를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보니까 아버지가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는 대단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곳에 무엇하러 왔느냐고 심하게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말다툼이 되었는데 원래 아버지는 성격이 급해서 거의 주먹다짐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정이 격해 있어서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혼자 하더리 농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100야드도 채 못 가서 뒤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갔죠. 아버지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풀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나는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만 그 순간 아버지는 절명하셨습니다. 그런 뒤 2, 3분 동안 아버지의 사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가까이에 터너시에 감시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돌아갔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하고 무뚝뚝한 분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검시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증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까? 몇 마디 했는데 쥐라는 말만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증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못가에서 부자가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일어난 참사와 관계가 없다는 것만은 맹세합니다. 그것은 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굳이 주의를 환기시킬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이 검시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증인의 입장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쿠우이라고 불렀다는데 이것은 평소 증인과 아버지가 사용하던 신호입니까? 네. 그럼 아버지가 증인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더구나 증인이 브리스틀시에서 집에 돌아온 것도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쿠우이라고 신호를 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비명을 듣고 돌아가 아버지가 치명상을 입은 것을 알았을 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렇다 하게 수상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빈터로 달려갔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리면서 왼쪽 땅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회색으로 우도신지 바둑무늬 숄이었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옆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을 때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도움을 청하려고 달려갔을 때는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사체에서의 거리는 12야드 정도입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증인은 그자와는 12 내지 13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의 신문은 끝났다. 검시관의 신문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메카시 청년에 대해 대단히 신랄하군. 검시관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신호를 한 모순과 제임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내용에 관해 대답을 거부한 점,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상한 말을 한 점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해. 검시관의 말대로 주위 상황은 모두 젊은이에게 불리해. 홈즈는 혼자 조용히 웃고 쿠션이 있는 좌석 위에 길게 몸을 뻗었다. 자네도 검시관도 젊은이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만 일부러 버린 셈이지. 자네들은 그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상상력이 너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셈인데 그걸 알겠나? 배심원의 동정을 받을 만한 싸움의 원인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상력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쥐 어쩌고 하는 말을 했다느니 옷이 사라졌다느니 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이 되네. 그래서 나는 이 젊은이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네. 그리하여 이 가정으로 나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포켓판 페트라르카 시집을 읽기로 하고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닿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겠네. 정심은 스윈든에서 먹기로 하세. 20분이면 도착할 거네. 경치가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계곡을 지나 넓게 빛나는 세번강을 건너 아담하고 청결한 시골 도시 로스에 도착한 것은 4시 가까이였다. 마르고 족제비처럼 약삭 빠르며 만만찮게 생긴 남자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위의 시골 모습에 어울리게 연한 갈색 코트를 걸치고 가죽 각반을 두르고 있었는데 런던 경찰청의 레스 레이드임을 곧 알 수 있었다. 우리 셋은 함께 우리를 위한 방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헤레포드 암즈 호텔로 마차를 몰았다. 마차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레슬레이드가 말했다. 당신은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 같군요, 홈즈 씨. 고마운 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기합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우기의 눈금이 얼마를 가리키고 있나? 29인치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다. 게다가 담배는 상자에 가득 담아서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피워야 하고, 또한 소파도 시골 호텔치고는 고급이니 아마도 오늘 밤은 마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레슬레이드는 관대하게 웃었다. 저런 당신은 신문을 읽고 대강 결론을 내리셨군요. 이번 사건은 너무 명백해서 조사하면 할수록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자의 부탁을 받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아가씨가 성화를 부리는 데에는 도저히 못 당하겠어. 어디선가 당신의 이름을 듣고 와서 꼭 의견을 듣고 싶다지 뭡니까? 아무리 홈주 씨라도 이 이상은 밝혀내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그 아가씨가 마차를 타고 오는군요. 레슬레이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젊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보라색 눈을 반짝이며 두 뺨은 분홍으로 물들고 입술은 반쯤 열려 있었다. 이번 사건에 완전히 정신을 뺏겨 흥분하고 있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셜록 홈즈 씨? 여자는 외치듯이 말하고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여자다운 직감력으로 마침내 내 친구를 알아보았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차로 달려왔어요. 홈즈 씨, 제임스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홈즈 씨도 그걸 믿으시고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제발 그 사람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혐의를 받다니,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에요. 미스 터너, 나도 그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력 하나마 전력을 다할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세요. 홈즈 씨, 진술서를 읽으셨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짐작하셨나요? 무언가 모두가 놓친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나, 들으셨죠? 홈즈 씨가 한 말. 여자는 머리를 뒤로 돌리고 레슬레이드를 보면서 격양된 음성으로 외쳤다. 레슬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홈즈 씨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 것 같군요. 아니에요. 홈즈 씨의 말은 틀림없어요. 그렇고 말고요. 홈즈 씨가 말하는 대로예요. 절대로 제임스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말다툼한 원인을 검시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저와의 관계 때문일 거예요. 어떤 관계 말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제임스와 그의 아버지는 제 일로 언제나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제임스의 아버지는 우리들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제임스와 저는 지금까지 늘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제임스는 아직 젊고 인생 경험도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 제임스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임스는 아버지와 늘 말다툼을 해왔어요. 이번만 하더라도 분명 그것 때문에 다투었을 거예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홈즈가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그 결혼에 찬성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도 반대했어요. 찬성한 사람은 제임스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터너는 홈즈의 살피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자 천진스러운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잘 말해주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내일 댁을 방문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의사? 아직 모르세요? 아버지는 몇 년째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어 누우셨어요. 윌로스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완전히 약해져서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메카시 씨는 빅토리아 주에 살 때부터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빅토리아 주? 이건 중요합니다. 광산에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금강이군요. 터너 씨는 거기서 재산을 모았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 터너. 덕분에 크게 참고가 되었어요. 내일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제임스를 면회해 주시겠어요? 만일 면회를 가신다면 저만은 그 사람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전하죠, 미스 터너.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해서. 그래서 제가 없으면 아주 허전해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도와주시길. 그녀는 올 때처럼 황망하게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이윽고 마차 바퀴 소리가 거리로 멀어져 갔다. 홈즈 씨, 당신의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해지는군요. 레슬레이드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더니 엄숙한 말투로 말했다. 나중에 실망을 줄 것이 뻔한데 왜 그토록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하지요? 나도 다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은 너무 잔혹합니다. 나는 제임스 메카시의 무죄를 증명해 보일 생각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구치소에 그를 면회할 수 있는 허가증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면회는 당신과 나뿐입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 나가기로 할까? 지금 기차로 헤레포드에 가면 그 젊은이를 면회할 시간이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왓슨, 좀 따분하겠지만 2시간 후에 오겠어. 나는 두 사람을 역까지 전송하고 나서 이 작은 시골 도시를 이곳저곳 걸어 다니다가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노란 표지책을 펼쳐들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수께끼의 깊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얄팍하게 느껴져 방구석에 책을 던지고 말았다. 때때로 마음이 소설을 떠나 현실의 사건 쪽으로 향할 때가 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불행한 젊은이의 얘기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기까지 그동안 어떤 생각지도 않은 귀괴한 재난이 일어난 걸까? 그것은 가공할 정도로 잔인한 일이었으리라.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행해졌을까? 상처를 보면 의사로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배를 울려 지방의 주간신문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검시에 입회했던 사람의 증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외과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뼈 뒷부분 3분의 1과 후두골의 왼쪽 반이 둔기에 맞아
분쇄되었다고 한다. 나는 내 머리의 그 부분을 만져보았다. 피해자는 뒤에서 맞은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용의자가 아버지와 마주보고 서서 말다툼을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그에게는 유리한 증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방향을 뒤엎을 만큼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때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홈즈에게 일깨워줄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담은 죽기 전에 쥐가 어떻다고 말했다는 기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설마 헛소리는 아니겠지? 불시에 강탈을 당해 죽어가는 사람이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습격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상에 가까울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해답을 얻으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그리고 또 있다. 젊은 메카시가 보았다는 회색 옷이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범인은 도망칠 때 입고 있었던 것, 모르긴 하지만 외투를 떨어뜨렸다가 대담하게도 돌아와서 12, 13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들이 아버지 옆에 쭈그리고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사건 전체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제임스를 진범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레슬레이드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셜록 홈즈의 통찰력 역시 깊이 믿고 있으므로 메카시 청년이 무죄라고 믿는 홈즈의 신념을 굳히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 한 청년을 구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셜록 홈즈는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레슬레이드는 다른 호텔에 숙박하고 있어서 홈즈 혼자서 돌아왔다. 청우계는 아직 높군. 현장에 가서 지면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야 하네. 또한 이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을 하려면 건강하고 두뇌가 맑은 상태여야 하지. 그러니 오랜 여행으로 피로했을 때는 하고 싶지 않네. 아, 그리고 메카시를 만나고 왔네. 새로운 사실이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없었어. 단서가 될 만한 말도 하지 않던가? 전혀. 한때는 그 젊은이가 진범을 알고 있는데 범인을 감싸주기 위해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만나보고 온 지금은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걸 알았네. 그는 잘생겼고 마음도 착하지만 재치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 미스 터너같이 매력적인 여성과의 결혼을 바라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취미도 칭찬할 수 없군. 사실 거기에는 상당히 괴로운 이야기가 있지. 그도 미스 터너를 깊이 사랑하지만 2년 전에 그가 5년이나 기숙사에 있어서 미스 터너를 잘 모르던 시절에 브리스틀에 있는 술집 여자에게 걸려서 지각 없게도 등기소에 혼인신고를 했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런 까닭에 미스 터너의 결혼을 죽도록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실현시키지 못해온 거라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는 왜 결혼을 거부하느냐고 늘 닦아 세웠으니 머리가 이상해질 만도 하지. 자네도 그 입장은 상상하리라 믿네. 그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만났을 때 미스 터너와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강권을 받고 그만 손찌검까지 하게 된 데에는 이 이유가 있어서네. 그렇지만 제임스는 자립할 능력은 없고 아버지는 고집불통이니 만일 비밀 결혼한 것이 탄로나면 그야말로 쫓겨날 것이 뻔하지.
최근 브리스톨에 4일 동안이나 가 있었다는 것도 이 술집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네. 물론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 주의해서 듣게. 그러나 전화 위복이 되었어. 왜냐하면 그 술집 여자는 신문으로 그의 이번 사건을 알았고 그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을 느끼자 자기에게는 범이도 조선소에 옛날부터 남편으로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어. 이것으로 고민하던 젊은 메카시도 조금 안심했을 거야. 만약 그가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을까? 글쎄, 누굴까? 특히 2가지 점에 주의하게. 하나는 피살이 된 아버지가 연못가에서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아들 같지는 않네. 왜냐하면 아들은 그때 집에 없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는지도 몰랐지. 둘째는 아들이 왔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아버지가 코이 하고 외쳤다는 점이네. 이 2가지 문제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이네. 자, 어떤가? 미묘한 문제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 조지 메레디스 이야기나 하세. 홈즈가 예언한 대로 이튿날 아침에는 비는 오지 않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9시에 레슬레이드가 마차로 마중을 왔으므로 우리들은 하더리 농장에서 보스콤 연못을 향해 떠났다. 오늘 아침에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슬레이드가 말했다. 저택에 있는 터너 씨의 병세가 심각해서 어렵겠답니다. 나이가 많죠? 홈즈가 물었다. 60 정도입니다. 해외 생활로 건강을 많이 해쳐 요즘에는 눈에 보이게 약해진 것 같더군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메카시와 친한 사이이고 더구나 하더리 농장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니 메카시에게 큰 은인이기도 하지요. 재밌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터너는 메카시를 여러 가지로 원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의 사람이라면 그가 메카시에게 베푼 친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메카시가 터너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터너의 유산을 상속할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그는 늘 자기의 아들이 구원하기만 하면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처럼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와는 반대로 터너는 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런 점을 놓고 무언가 추론이 나올 법도 한데 말입니다. 당신과 있으면 언제나 추리와 추론이군요. 레슬레이드가 나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그러나 홈즈 씨, 나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허황한 이론과 공상에 끌려갈 틈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홈즈가 점잖게 말했다. 당신은 사실과 씨름을 하는 일도 벅찰 테니까요. 어쨌든 나는 어떤 사실을 하나 알아냈소. 이건 홈즈 씨는 좀처럼 알아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레슬레이드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게 뭡니까? 메카시 노인이 아들 메카시에게 피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이론은 모두 단순한 달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빛이라도 안개보다는 밝습니다. 그건 그렇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하더리 농장이죠?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살기에 쾌적해 보이는 그 넓은 집은
슬레이트 지붕의 2층 건물로 회색 벽에는 커다란 노란 이끼 얼룩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덧문을 깊이 내리고 굴뚝에서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다. 집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이번에 무서운 사건이 그 집을 무겁게 덮고 있는 듯이 보였다. 현관에서 방문을 알리니까 가정부가 나왔다. 홈즈는 가정부에게 사건이 있었던 날 주인이 신었던 구두와 아들의 구두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의 구두는 그날 신었던 것이 아니었다. 홈즈는 두 켤레의 구두 치수를 8군데나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재더니 이윽고 정원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여 우리들과 함께 보스콤 연못으로 통하는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갔다. 셜록 홈즈는 이토록 단서를 찾기 위해 몰두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를 베이커가의 조용한 사색가, 이론가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홈즈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눈썹은 바싹 당겨져 두 가닥에 검고 단단한 선이 되고 불타는 듯이 빛나는 그 밑에 눈은 강철 같은 인상을 준다. 얼굴은 약간 숙이고 어깨는 굽으며 입술은 야무지게 다물고 길고 다부진 목덜미에는 혈관이 굵직하게 두드러져 나온다. 코는 먹이를 추적하는 예리한 동물적 욕망으로 벌렁거리는 것 같고 마음은 눈앞의 문제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핀잔을 줄 뿐이다. 목장을 지나는 길을 그는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시 숲을 지나 보스콤 연못의 기슭으로 내려갔다. 이 일대의 땅이 다 그러하듯 이곳도 습기가 차 있어 오솔길과 양옆의 나직한 풀 위에 발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홈즈는 가끔 걸음을 빨리 걷는가 하면 갑자기 멈춰 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장 쪽으로 다시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기도 했다. 나와 레슬레이드는 그가 가는 대로 뒤를 따라서 걸었다. 레슬레이드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였으나 나는 친구의 일거일동이 확고한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흥미를 갖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스콤 연못은 폭 50야드 정도로 사방이 갈대로 둘러싸인 작은 수면인데 하더리 농장과 유복한 터너시의 전용 사냥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연못의 건너편 우거진 숲 위로 조그마한 빨강 뾰족탑이 솟아나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곳이 지주의 저택이 있는 장소였다. 하더리 농장 쪽은 깊은 숲이었는데 숲과 갈대가 우거진 연못 기슭가의 사이에 폭이 20걸음 정도 되는 질척질척한 초원이 연못을 에워싸고 있다. 레스레이드는 사체가 발견된 정확한 장소를 일러주었는데 그곳의 흙이 아주 눅눅하고 물러서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남긴 흔적을 나도 뚜렷하게 판별할 정도였다. 홈즈의 팽팽하게 긴장된 표정과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미루어 생각건대 그는 나 따위는 짐작조차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어지럽게 밟힌 잡초 위에서 발견했음이 분명하다. 마치 냄새를 맡은 개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이윽고 레슬레이드를 돌아다 보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연못 속까지 들어갔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갈퀴로 연못바닥을 훑어보았소. 흉기나 그 밖에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 발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의 그 안짱다리 왼발 자국이 사방에 어지럽게 나 있군요. 두더지 같은 장님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은 갈대 속으로 사라졌어. 이런 젠장, 다들 들소떼처럼 몰려와서 이 연못의 진창 속을 진이겨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군. 이런 꼴이 되기 전에 내가 왔더라면 얼마나 일이 쉬웠을까. 이것은 로찌 감시인가 그 친구들이 함께 걸어다닌 곳이군. 이 친구들이 사체에서 6피트 내지 8피트 둘레의 땅바닥을 마구 짓밟아 놨어. 그런데 여기에 같은 발자국이 3개가 남아있군. 홈즈는 확대 렌즈를 꺼내어 발자국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땅바닥에 더스트 코트를 펼쳐놓고 그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독백처럼 계속 혼잣말을 했다. 이건 젊은 메카시의 발자국인데 2가지야. 하나는 뛰어간 발자국이라 발가락 쪽만 깊이 패어 있고 뒤꿈치 쪽은 거의 보이지 않는군. 이건 그의 진술과 일치하는 현상이야.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온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가 걸어다닌 발자국이 있어. 이건 뭘까? 살금살금 도둑걸음이군. 앞이 네모진 것이 모양이 이상한 구두인걸? 왔다가 갔다가 또 왔어. 물론 외투를 가지러 온 거겠지. 자, 이건 어디서 왔을까? 그는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발자국을 잃었다가 다시 찾다가 하면서 마침내 숲속 깊숙이 들어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떡갈나무 밑에 당도했다. 거기서 나무의 반대편으로 돌아가더니 낮게 탄성을 지르고 다시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위에 낙엽이며 가랑잎을 헤치고는 내 눈에는 티끌로 보이는 것을 모아서 소중하게 봉투에 담았다. 그런가 싶더니 이번에는 확대 렌즈를 꺼내어 땅바닥뿐 아니라 나무 줄기도 손이 닿는 높이까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끼 틈새에 까칠까칠한 돌이 한 개 있었는데 그는 그것도 자세히 조사하고 봉투에 담았다. 그 다음에는 숲의 오솔길로 해서 도로로 나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발자국도 없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군. 홈즈는 언제나 하는 말투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집이 감시 초소겠지? 나는 저 집에 들어가 뭐론가 이야기를 하겠어. 그리고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쓸지도 몰라. 그 일이 끝나면 돌아가 점심을 먹지. 미안하지만 자네들은 먼저 마차에 가 있게. 나는 나중에 갈 테니까. 그리고 10분 후 우리들은 마차에 올라 로스까지 돌아갔다. 홈즈는 아까 숲속에서 주운 돌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 레슬레이드,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홈즈가 말했다. 이걸로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지 않소? 물론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단 말이오? 돌 밑에 풀이 깔려 약간 시들어 있었소. 즉 그곳에 돌이 놓여진 것은 불과 2, 3일 전이라는 얘기요. 또한 돌이 처음 있었던 곳도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의 상처와 딱 들어맞기도 해요. 이것 말고는 흉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키가 크고 왼손잡이고 오른발을 저는데 바닥 가죽이 두꺼운 수렴용 구두를 신었소. 회색 외투를 입었고 홀더를 사용해 인도산 시가를 피는 남자. 그리고 주머니에는
예리하지 않은 나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두세 가지 특징이 있지만 수사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레슬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군요. 추리로서는 이야기의 줄거리가 그럴듯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들은 실제적인 영국의 배심원단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곧 밝혀집니다. 홈즈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 방법대로 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나갈 테니까요. 오후는 꽤 바빠질 것 같지만 아마 저녁 기차로 런던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사건을 포기하고요? 아니요. 끝을 내야죠. 그러나 미스터리는 벌써 해결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굽니까? 내가 방금 말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누구입니까? 범인을 찾기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장 인구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레슬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절름발이에다 왼손잡이인 남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이 근처를 다 물어보며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경찰청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홈즈는 조용히 말했다. 어쨌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자, 당신의 호텔 앞에 왔군요. 안녕. 출발하기 전에 편지를 남겨놓겠습니다. 레슬레이드와 헤어져 호텔에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홈즈는 생각을 하는 듯 잠자코 있었다. 얼굴이 긴장된 표정으로 굳어있는 것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왓슨, 식사를 끝낸 후 홈즈가 말했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자네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은데 담배라도 피우면서 들어주겠나? 듣겠네. 그럼 시작하지.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젊은 메카시의 진술 속에 우리의 주의를 끈 점이 두 가지 있었어. 나는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고 자네는 불리하게 해석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말일세. 하나는 제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 않고 쿠이하고 외쳤다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쥐가 어떻고 하는 기묘한 말을 했다는 것이네. 물론 아버지는 무슨 말인가 더 했지만 아들의 귀에 들린 것은 렛이란 말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 젊은이가 한 말은 절대로 진실이었다는 가정을 세워야 하지. 그럼 쿠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물론 그것은 아들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브리스틀시에 가 있는 줄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우연히 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쿠이라고 부른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와 만날 약속을 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네. 그런데 이봐, 쿠이란 말은 보통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네. 그렇다면 메카시 노인이 보스콤 연못가에서 만나기로 한 상대는 옛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았다는 강력한 추정이 나오게 되네. 그럼 쥐는? 셜록 홈즈는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어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 지도야. 어젯밤에 브리스틀로 전보를 쳐서 가져오게 했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한 손으로 지도의 일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어떻게 읽나? ARAT, 쥐 한 마리.
그럼 이렇게 하면? 그는 지도에서 손을 들었다. BALLARAT. 맞아. 이것이 그 피살된 남자가 한 마지막 말인데 아들은 그 마지막 부분만 알아들은 거야. 메카시는 범인의 이름을 말하려 했어. 벨러렛의 누구라고 말이야. 훌륭해. 나는 소리쳤다. 여기까지는 틀림없어. 자, 이것으로 수사 범위는 많이 좁혀졌어. 다음, 아들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면 범인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네. 우리는 지금 막연한 암중 모색에서 벗어나 옛날 오스트레일리아의 벨러렛에서 있었던 회색 외투를 입은 남자라고 하는 상당히 확실한 범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그럴듯해. 그와 동시에 범인은 이 근처 지리에 밝은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보스콤 연못으로 나가는 길은 농장 쪽에서든지 아니면 터너의 소유지를 지나야 하니까 다른 곳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어. 정말? 이번에는 오늘의 답사 결과를 생각해 보세. 현장의 지면을 조사해 본 결과 범인의 특징에 관해서 저 바보 같은 레스레이드에게 가르쳐준 두세 가지 점을 알아냈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나? 내 방법을 알고 있지 않나? 자세한 점을 관찰한 결과지. 범인의 키는 보폭을 보고 대강 짐작한 모양이군. 구두도 발자국을 보고 판단했겠지? 맞네. 좀 별난 구두였어. 그럼 다리를 저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에 비해 뚜렷하지 않아. 즉, 왼발에 체중이 덜 들어가 있어. 왜? 다리를 절기 때문에. 즉, 다리가 불편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의사의 검시 보고에 있던 상처의 상태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나? 등 뒤에서 습격당했는데도 상처는 머리 왼쪽에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왼손잡이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범인은 그들 부자가 다투고 있는 동안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시가까지 피웠어. 나는 현장에서 시가의 재를 발견했는데 담뱃재에 관한 나의 특수한 지식으로 감정하건대 그건 인도산 시가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담뱃재에 대해 약간 흥미를 갖고 있어서 파이프 담배, 시가, 권련의 재 등 140종의 재에 대해 논문을 쓴 적도 있네. 제가 거기 떨어져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끼 사이에 꽁초가 버려져 있더군. 로테르담에서 감은 인도산 시가였네. 시가 홀더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꽁초를 보니 입에 물었던 흔적이 없었어. 그러므로 홀더를 사용한 거야. 이빨로 물어서 끊지 않고 나이프로 잘랐는데 자른 면이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예리하지 않은 나이프를 사용했다고 추리한 거네. 홈즈, 거기까지 그물을 쳐놓았다면 그 남자는 이제 도망갈 구멍은 막힌 셈이군. 자네는 죄 없이 벌을 받을 뻔한 무고한 인간을 구했어. 문자 그대로 교수대의 밧줄을 잘라 끊듯이 아슬아슬한 순간의 말일세. 거기까지 들어보니 나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가네. 범인은 존 터너 씨가 오셨습니다. 호텔 웨이터가 문을 열고 한 손님을 안내했다. 들어온 사람은 별난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다. 절룩거리며 천천히 걷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이미 노쇠했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깊은 주름이며 딱딱한 얼굴, 이상할 정도로 큰 손발은 이 인물이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의 소유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부룩한 수염,
백발이 섞인 머리, 남의 시선을 끄는 처진 눈썹 등이 하나가 되어 이 사람의 모습에 일종의 위엄과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입술과 코끝 언저리에는 검푸른 기미가 돋아 있었다. 그가 불치의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한눈에 알았다. 어서 이 소파에 앉으십시오. 내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감시 초소 경비원이 갖고 왔습니다. 묘한 소문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나자는 편지더군요. 내가 당신을 방문하면 이웃 사람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슨 용건으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한 듯 피로한 눈에 절망의 빛을 띠고 내 친구를 바라보았다. 네, 홈즈는 남자의 말보다 오히려 그 눈에 대답해 말했다. 실은 메카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 하느님.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 젊은이를 괴롭힐 마음은 추호도 없었소. 순회 재판에서 그 젊은이가 유죄 판결이라도 받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홈즈는 엄숙하게 말했다. 귀여운 딸만 없었다면 벌써 자수를 했겠지만 내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면 딸의 마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 보나마나 슬픔으로 해서 그렇게 안 될지도 모릅니다. 네? 나는 경찰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당신 딸이 희망했기 때문이며 나는 지금도 딸을 위해 애쓰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임스가 석방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앞날이 멀지 않은 몸입니다. 오랜 세월 당뇨를 앓아 의사로부터 앞으로 한 달을 더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왕에 죽을 바에는 감옥에서 죽느니 내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홈즈는 일어서서 테이블 앞에 다시 앉더니 펜과 종이를 한 묶음 펼쳐 놓았다. 진상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왓슨이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임스가 최악의 경우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진술서를 제출해서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가 아니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좋겠지요. 난 순회 재판 때까지는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앨리스에게는 충격을 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하지요. 실행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야기로 하면 간단하니까요. 당신은 죽은 메카시를 모르지만 그놈은 악마의 화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런 놈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놈이 마음먹은 대로 이용만 당해 결국은 생명의 해까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놈의 마수에 걸려들게 되었는지 그 내력부터 이야기하지요. 186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 금강에서였습니다. 나는 그 무렵 혈기왕성하고 겁을 모르는 젊은이여서 뭐든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좋지 않은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어 술을 많이 마셨고 내 광구에서 운이 다 되어서 결국 산속 깊숙이 도망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말로 표현하면 산적이 된 것입니다. 패거리 6명과 함께 목장을 습격하기도 하고 금강을 오가는 마차를 털기도 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벨러렛의 블랙잭이 내 별명이었는데 벨러렛 갱단이라면 지금도 그 식민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벨러렛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금계 수송대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다가 습격했습니다. 수송대 기마병과 우리는 모두 똑같이 6명으로 쌍방이 대등한 입장이었으나 최초의 일제 사격으로 수송대 기병을 4명이나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금계를 탈취하기까지는 3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마부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었는데 그 마부가 바로 메카시였습니다. 그때 이 남자를 죽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놈의 사악한 작은 눈이 내 얼굴 구석구석까지도 완전히 머리에 새겨두려는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괴를 빼앗아 부자가 되었고 그 후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나는 그 친구들과 손을 끊고 착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이 땅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나는 땅을 사들이고 과거를 속지 않는 뜻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젊어서 죽었는데 대신 귀여운 앨리스를 남겨주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앨리스의 귀엽고 조그만 손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듯 순조롭게 돼가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메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투자할 일이 있어서 런던에 갔는데 리젠트가에서 메카시와 마주쳤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신고 있는 구두나 정말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이봐 잭, 그는 내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처럼 지내야겠어. 나는 아들놈과 둘뿐이니까 신세 좀 져도 되겠지? 그게 싫다면 그래, 영국은 훌륭한 법치국가니까 조금만 큰 소리로 불러도 즉시 경찰이 달려오거든. 이렇게 해서 메카시 부자는 이 웨스트 컨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고 내 땅에서 가장 좋은 농장에서 공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의 희죽희죽 웃는 교활한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가 성장해 감에 따라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찰보다도 딸에게 나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놈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었고 땅이며 돈이며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줄 수 없는 것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를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내 딸도 어엿한 처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되면 자기는 앉아서 큰 재산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저주받은 피가 나의 가게에 섞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들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메카시는 협박하기 시작했고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여기에는 따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을 짓기 위해 그자의 집과 우리 집 중간에 있는 연못가에서 만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한 날 그 연못에 가보니 그는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나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가를 피우며 그가 혼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분노가 마음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은 아들에게 나의 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는데 딸의 의향 따위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마치 거리의 여자라도 상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까지 이 남자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 미쳐서 그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저주스러운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몸입니다. 지금은 정신도 멀쩡하고 손발도 그런대로 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앞날이 뻔한 수명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떤 나쁜 소문이 나돌지도 모르고 딸의 장래도 걱정이 됩니다. 만일 지금 저 가증스러운 남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나는 해치웠습니다. 홈주 씨, 이와 같은 궁지에 몰린다면 나는 몇 번이고 해치웠을 겁니다. 하긴 옛날에는 큰 죄를 범한 몸이지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순교자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왜 내 딸까지도 내가 걸려든 그물에 말려들어야만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놈은 인간이 아니라 가증스럽고 표독스러운 짐승이다 생각을 하고 양심의 고통 따위는 저만치 내던지고 때려 죽이고 만 것입니다. 비명을 듣고 그놈 아들이 달려왔을 때는 숲의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도망칠 때 떨어뜨린 외투를 가지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내 임무는 아닙니다.
홈즈는 노인의 진술서에 서명하자 말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볼 때 나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신은 머지않아 순회 재판보다 훨씬 높은 법정에서 과거에 저지른 죄를 보상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진술서를 보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메카시가 유죄 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공표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든 죽어 없든 이 비밀은 우리만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에게도 목숨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 이 늙은이한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들 자신의 죽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노인은 커다란 몸을 벌벌 떨며 곧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기가 막힌 일이다. 홈즈는 잠자코 있더니 갑자기 말했다. 운명은 약하고 가엾은 인간에게 왜 이와 같은 장난을 하는 것일까? 나는 이번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언제나 신학자 박스터의 말이 떠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신의 은총이 없다면 셜록 홈즈도 같은 꼴이 되고 말리라. 제임스 메카시는 홈즈가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한 많은 항목에 걸친 이의 신청서에 힘입어 순회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다. 터너 노인은 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양가의 아들과 딸은 그들 가정에 덮여있던 검은 구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머지않아 행복하게 맺어지리라는 소문이었다.